오늘 차 한잔 합시다 마지막 방송인데요.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매도 이슈에 시간을 허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 공매도 금지하지 말고 좀 놔두지. 네, 공매도 세력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또 터지게, 이게 꿀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까지 재고가 너무 많아서 고생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 하나가 오늘 차 한잔 합시다 마지막 방송인데요. 사실 올해 저희가 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자금을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좋아 보이는데 굳이 지금 높은 환율에서 달러로 바꿔서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S&P 500이 거의 23% 오르고 나스닥은 30% 이상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거의 50% 올랐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계셔서 나는 그냥 이 미국 주식으로 계속 운용해 주세요 했던 분들의 수익률이 한국 주식 수익률에 거의 4배 이상 높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냥 원화도 달러로 바꿔서 그냥 미국 주식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1원칙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20년 평균치가 1140원 정도예요. 결국은 환율은 1140원을 향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 보면 매력적인 주식들도 아직 많긴 한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면 아무래도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그런 빅테크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잘하셨다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입니다. 이 35%가 지난 21년도 11월 달에 고점 치고 떨어질 때도 이 정도 비율이었었고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에도 이 정도 비율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봐서는 미국의 빅7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클 기업이 지금 이제 업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 내년 24년은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매도 이슈에 시간을 허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매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정치권에 어필이 됐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에 대한 공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다시 왜곡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2019년도에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흑자 전환을 했을 때 당시에 엄청난 공매도가 테슬라의 발행 주식 수에 거의 20%에 가까운 공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모멘텀이 터지면서 그 테슬라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뭐 거의 다 뭐 그냥 바이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됐었고요. 과거에도 공매도는 지금보다도 더 개선되지 못한 상황으로 있었지만 갈 주식은 다 갔었다는 거죠. 공매도와 신용투자를 보면요, 결국은 시장이 강세장에서는 내 돈보다 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언제 터지냐면 강세장에서 터집니다. 올해 2023년은 그래도 허를 찌르는 강세장이 펼쳐졌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올 상반기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던 거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투자나 내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공매도나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터지고 어디는 돈을 버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큰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은 신용투자도 내가 고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그 조급함 때문에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말로 충분한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근데 공매도 세력이 정말 미울 때는 언제냐면요. 약세장에서 2022년 약세장이라든지 아니면 2008년과 같은 그런 큰 하락장이라든지 이런 장이 왔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그 위에다가 업틱 룰에 의해서 매도 호가에 걸어 놓다 보니까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죠. 약세장에서는. 그럴 때는 이 공매도 세력이 너무 미운데 강세장이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너네 이번에 한번 혼 좀 나가라. 2020년 코로나 직후에도 그때도 공매도를 금지를 해줬었죠. 근데 저는 아유 그 공매도 금지하지 말고 좀 놔두지. 네, 공매도 세력들 이번에 이 3천 가는 장에서 한번 제대로 좀 터지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공매도 제도 시스템이 시장을 그렇게 많이 왜곡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것보다는 2024년 시장이 정말 강세장이 될 건지 약세장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의 증권사의 시장 전망을 보면 올해 시장 전망은 대부분이 작년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밑으로 한 1800에서 2500, 600 이렇게 좀 더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은 1월 6일 날 기록했었던 1180에서 위로는 2680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시장은 재작년에 증권사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거의 2800에서 위로 3600, 3800을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작년에 2134까지 빠지는 약세장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24년 시장 전망을 다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6대 4 정도로는 아직은 밑으로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한 1800에서 2500 이렇게 전망한 데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보면 저는 대통령 4년차 중에 가장 경제가 좋았던 해는 대통령 4년차,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고요. 그 다음 대통령 1년차, 이때가 경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어떤 큰 시스템 리스크는 내년에는 오지 않고 오히려 약간은 이 박스권 전망,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약간 박스권 전망을 하는데 약간 위로도 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걱정은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했으니까 그거는 당국이 결정하는 걸로 넘겨버리고요. 시장과 산업과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공부에 좀 더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도 올해 보면 첨가제를 만드는 첨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첨가제 뭐 등등 많이 있지만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 또 전방 수출을 하거나 납품을 하는 기업의 실제로 자동차가 어디가 뭐 잘 팔리고 못 팔리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차별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섹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0%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 가격도 보면 지난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실제 이 2차 전지에 쓰이는 수요 플러스 전쟁에 따른 투기적인 수요까지 합쳐지면서 조금 오버슈팅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그런 원자재 가격은 밑으로 조금 더 하락할 룸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적인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판가가 떨어지고 결국은 전기차 내에서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이 낮아지면 그 부분이 결국은 전기차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국은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2차 전지는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아직 전쟁 전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떨어질 룸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예, 그 바닥을 쳤다라고 확인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동학개미 열풍이 일은 지 한 4년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산업의 성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그 산업 내에서 얼마나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 경쟁 우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반도체를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1, 2등인 거죠.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랑 경쟁하는 3등에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HBM 영역에서는 하이닉스가 잘했어요. 이런 부분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꼭 올해처럼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NHN이 네이버랑 분할되면서 네이버가 그때 또 하반기에 시장을 견인을 했던 그런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2013년도가 어떤 해였느냐면요. 그때 2012, 13, 14년도는 코스피가 박스피였고 남유럽 위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이닉스가 그렇게 시장을 상승하는 주도주 역할을 했을까? 2013년도까지 스마트폰이 2007년 6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죠. 그리고 2011년에서 13년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마구마구 팔리면서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4%를 했고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필요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스마트폰 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3, 14, 15, 16으로 가면서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혁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4년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바뀝니다. 그 전에 빌 게이츠의 친구였던 스티브 발머가 거의 14년 하다가 성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10불에서 30불 왔다 갔다 했는데 14년 2월 달에 지금의 사티아 나델라가 회장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티아 나델라 저 사람은 뭐지 했더니 클라우드를 사업을 이끌고 있었고요. 클라우드의 고성장을 이끌어낸 그런 성과를 공로를 인정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됐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시장을 이끌면서 반도체에 또 강력한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그때 DDR3에서 DDR4로 바뀔 때였고요. 그 DDR3에서 4로 바뀌면서 DDR4가 침투율이 거의 30%까지 쫙 올라가거든요. 그 모습이 마치 지금 DDR4에서 지금은 5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하이닉스가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HBM3 모멘텀이 하이닉스가 이번 시장에서 80%나 올라가게 된 강력한 모멘텀이 됐는데 마치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10년 만에 벌어진 거죠. DDR3에서 DDR4로 바뀌고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고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10년 전하고 데자뷰가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이닉스는 언제 그때 주식을 팔았어야 되느냐 2015년도에 엄청난 수익이 나옵니다. 그때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을 때가 정확하게 하이닉스를 팔아야 되는 때고요. 반도체는 수출 증감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출에 관한 통계가 10일마다 나오고 있죠. 예, 한 달에서 1일에서 10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10일치가 나오고 20일치가 나오고 한 달 전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44%가 나왔을 때 올해 1월 달이 정확하게 반도체 주가의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반도체 수출 동량이 계속 올라오죠.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5%였다가 이번에 12%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수출 증감률이 계속 상승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수출 증감률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올해 반도체 재고 때문에 수출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것만 감안을 하더라도 기저 효과 때문에 내년도 11월까지는 반도체의 수출 동량은 계속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수출 동량이 뭐 5%, 12%, 30%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0에서 한 80%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바닥에서 주가가 얼마 올라왔으니까 팔아야지가 아니라 이 수출 증감률의 기울기가 계속 급격하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이게 꿀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도체 주가의 그동안의 월별 수익률을 제가 어젯밤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었는데 1월달 수익률이 안 좋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구정이 있고 설날 그리고 추석이 있는데 이 명절 효과 때문에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9월, 10월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 이 명절 효과 말씀드렸었잖아요. 1월 달에도 비슷한 명절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중순에서 말에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와 이제 드디어 꺾이는구나. 그동안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꺾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1월의 조정을 반도체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한 2가지 업종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재고가 너무 많아서 고생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의류 회사들이 되게 주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뭐 2만 원 하던 주가가 6천 원까지 빠져 있고 이런 회사가 망하나? 근데 여전히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 또 OEM 회사는 OEM 회사대로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OEM 회사를 예를 들면 그 OEM 회사가 납품을 해서 실제로 제품을 파는 회사들 미국의 뭐 나이크가 됐든 아디다스가 됐든 그런 회사들 주가 보면 최근에 100불 찍고 다시 뭐 거의 180불, 190불까지 쭉 올랐거든요. 근데 정작 그 회사에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OEM 회사들은 주가가 밑에서 조금 머리를 들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최근에 분기 실적 발표랑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보면 이제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됐다. 네, 재고 떨이를 다 한 거죠. 근데 재고가 정말 바닥을 쳤나라고 확인을 하려면 공장 가동률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90% 이상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기업들은 이번 중국이 작년에 락다운을 하면서 휴대폰도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휴대폰에 납품을 하는 그런 휴대폰용 반도체가 많이 재고가 쌓였던 것처럼 지금은 다시 그 사이클이 돌아서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웨이의 메이트 60을 비롯해서 샤오미 폰 등 해서 되게 휴대폰이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휴대폰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중국에서 유행을 했던 그런 많은 의류 제품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해외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도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류 OEM 회사 뭐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우리가 참 우리나라 건설회사 투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보면 잘 팔리는지 잘 안 팔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파트를 좋은 자리에다가 지어 놓기만 하면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떨어지면 너무
도급순이 뭐 100이, 150이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형 건설사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분명히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출과 관련된 회사를 최근에 제가 발견한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거기 단말기와 관련된 그런 회사명이 나오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마다 신용평가 회사들이 우리를 평가를 하죠. 우리나라에는 두 신용평가 회사가 거의 과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 주가는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이 줄게 되고, 대출이 주니까 대출 기관에서 이 개인에 대한 신용을 조회해야 하고 그런 수요가 줄어들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도 거의 4.4까지 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3 언저리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거의 뭐 기계적으로 대출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신용평가 같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숨어 있는 그런 가치주 영역에 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투자를 고려할 만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식사 방송이나 뭐 음식 프로를 소개하는 방송이 아니라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용이 잘못 오해가 있다거나 전망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말할 때 좀 불편하고, 여기 오셨던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아마 시청자분들은 원하셨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많이 못 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분명히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의 그 고수들의 투자 철학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시기까지는 분명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필살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에 출연하셨던 많은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이 바로 고수들의 투자 철학. 그 고수들의 투자 철학은 다음에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분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셔서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투자의 성과를 거둬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코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식사를 하면서 진행을 할 때 좀 많이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코가 막혀 있다 보니까 먹을 때도 좀 쩝쩝거리면서 먹게 되고, 예, 아무래도 식사 속도도 좀 느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 양해를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프로가 너무나 소중한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경제 프로에 나와서는 이번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있는데, 제가 여기 나오시는 고수분들을 모셨을 때는 꼭 그분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업계에 들어오시게 됐고 지금까지 이런 성과를 만드시기까지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그런 인격적인 점, 그런 부분도 좀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우리 투자자분들은 나만의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결국은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내가 2년을 했다, 5년을 했다,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분들은 나쁜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내가
꾸준히 습득을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좋은 투자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익과 식사합시다로 2022년 1월 달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고요.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과의 인연을 되게 소중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사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에 출연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 업계의 그 분야의 고수분들을 많이 초빙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가 궁금했던 것을 또 여쭤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찰리 먼거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워런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그 거인으로부터 배우고 그러고 나서 그 거인의 얻기 위해서 워런 버핏이 공부를 하면서 벤자민 그레이엄을 뛰어넘는 그런 투자가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인의 얻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식사합시다, 차 한잔합시다에 모셨던 많은 고수분들이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견해와 그리고 전망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전망이 맞고 틀렸고가 아니라 어떤 근거와 논리로 그런 전망을 하셨는지 저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과거의 영상을 보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로서는 너무나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연합뉴스 경제TV의 스태프분들한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차 한잔합시다를 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투자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프로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 하나하나가 다 완벽한 그런 컨텐츠를 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투자자분들에게 등대와 같은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했던 그런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제대로 된 투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동학개미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